이리 오너라 이리온. 예, 64회입니다. 이 자료는 14일 날 발간한 시크릿컬 엔드 게임인데, 이 자료가 이제 우리 굉장히 이제 많이 사내에서 리서치와 법인에서는 약간 악유가 있었어요. 저는 다 말을 하는 게 다른 악유가 아니라 뭐냐면, 왜 섹터 담당자인데 왜 이렇게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해? 그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리고 참 인생이 야박하다는 게, 우리 사실 연초에 그 야연모 연구원이 막 파워로이스 얘기하고, 네. 또 뭐였죠? 세진도 그렇지만 뭐 경동나베도 말하는 것보다 좋을 때는 막 와 종목 자시다 막 하다가 이제 좀 지났어요. 갑자기 사활에서 막 질러. 아유 내가 와도 방금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형모야 너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지 마 막 이랬는데, 사실 이 자료는 저는 방송을 해야 된다 봐요. 왜 더 방송에 적합하다 봐요. 왜냐하면 뭐 고민을 하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 이게 왜 내가 지난 몇 년간 자기가 담당 섹터가 이거니까. 많은 분들이 가끔 물어봐요. 왜 애널리스트는 자기 담당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 말을 자제하는가, 이런 말 물어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보는 게 이게 제한된 걸 갖고 사는 거니까. 근데 하다가 이제 자기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게 공부하는 자료다 내가. 그래서 공부한 자료예요. 어떤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다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낯선 분들은 또 야연모 연구원이 이렇게 한번 더 시도를 해보는 거거든 지금. 이거저거 하다가.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제 파트 1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트 1을 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하게 되는지 한번. 네. 정말 사실인데 이게 매크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매크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점점. 어떤 거요? 시클리컬이라는 게 사이클 산업인데요. 그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 경제 주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과거 우리가 이제 경험했었던 2000년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왜 발생했고, 그때 경기가 어땠고, 그때 화폐 발행이 어땠고, 환율이 어땠고, 그래서 어떻게 시클리컬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어떻게 또 찾아왔고, 그 이후에 또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지금 또 왜 전 세계는 그렇게 뭐 경기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섹터 담당자로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들이 뭐 시클리컬 섹터의 바텀업의 데이터로 사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탑다운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텀업으로 지금 바닥이다라는 것들을 외쳐봤자 주식은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혹시 나를 포함한 매크로 우리 파트너들이 경기를 너무 잘못 보고 있으니까 제치고 내가 직접 봐야겠다. 아닙니다. 도이트 센터나 못 믿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저도 항상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뭐 그렇게 위배되는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내가 이제 밀턴 프리드만 막 케인즈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은 오죠. 매크로하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프리드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일부에서 그걸 합시다. 그러면 일부 내용을. 이게 참 방송이라는 게 나 이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와서 끊어가지고 인사 안 했다고 다시 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 파트 1 시작했다가 끊고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정유화학하고 조선 담당하고 있는 양영모라고 합니다. 네, 이리온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그 염승환 차장이고요. 이렇게 해야 염승환 차장이 이제 댓글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빠졌구나. 오케이, 미안. 네. 저번에 그 오리나 연구원 자료가 되게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벽의 저주, 좀 어떤 분이 한 편의 영화 같이 또 재미도 있었고 좋았다는 내용이었고, 한 분이 그 윤쌤님께 좀 이거 그러니까 뭐 나중에 댓글 통해서 좀 답변 좀 해달라고 하시던데, 자기가 이제 독서 모임 가는데 거기서 주식 투자 아직 하지는 않는데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책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다고.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소개할 필요 아니, 없죠.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초보분들한테 혹시 소개해줄 만한 책 제목이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게 혹시 뭐 리스트 있으시면 저한테 관심이 주시면. 있으면 뻔한 책들인데 그냥 뭘 그걸 그러시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생각나는 거는 좀 재밌게 접근하려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투기적인 삶을 살았고
자살로서 마무리한 사람이 있어요. 제시 리버모라고. 제시 리버. 어느 투자가 회사라는 책인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저게 무서운 판이구나 일단 생각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리버모의 삶을 보면 이제 저희 투기적인 미국의 그 시대만 보니까 또 이게 다인 줄 아시는데 또 다른 책으로 제가 너무 좀 재미로 본다. 그러면 저는 피터 린치의 비팅 더 스트리트라는 책이나 비팅 더 스트리트라는 책이 번역이 잘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너무 거창한 얘기 아니면 되는구나. 맨날 우리 보시면 경제 TV 보시면 막 GDP가 얼마고 막 있는데 사실 오늘도 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보다 그냥 내가 주식 투자의 본질은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돼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걸 느끼려면 저는 그런 책들이 재밌는데 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그런 책들이 일단 읽어도 괜찮고 용어 같은 것들은 제가 가끔 이 말씀드려 책 얘기 하시니까 우리가 철학책 같은 것도 처음에 보면은 무슨 아무것도 이해 안 가요. 무슨 얘기 말인지 한마디도 모릅니다. 그 번역해 놓은 책들은 특히 더 왜냐면 그 언어가 자체가 다른 거거든. 시제도 다르고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시제가 여러 개가 더 있고 우리나라 말은 또 주어 동사가 좀 불명확하잖아요. 나 사실은 너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외계애들은 사실 우리 아이모는 영어를 잘하니까 좀 미중 무역 문제도 그거 같은데 너무 근데 그래서 그런 좀 어렵더라도 그런 책들 정통파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다음에 또 쉬운 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지양하세요. 이런 책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서보다 악서 피하는 법. 난 이래서 얼마를 벌었다. 비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급등주 투자 기법. 이런 거는 다 사시지 말고 갖고 계시면 서점에서까지 꽂혀 계시면 태워서 버리세요. 그거부터 버리세요.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비법이 있으면 그리고 좋은 책들 좀 처음에 잘 이해 안 가셔도 좀 그렇게 접근하시고 또 쉬운 책들도 많이 있는데 재미로 보면 어느 투자가의 회상이 이건 씨가 번역하기 확실히 좋아요. 옛날에 저도 번역했었는데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책이 좋고 또 하나는 비팅 더 스트리트는 뭐라고 번역되는지 모르겠네. 주식 투자가 이렇게 해도 접근할 수 있구나. 근데 또 책은 워낙 많이 봤으니까 재밌는 책들 많은데 하여튼 그런 거 보시고 가끔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리나 영어 꽤 재밌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오리나 영어 명랑하니까 직접 또 그 현장 체험까지 하고 와서 좀 생생했다. 근데 반대로 또 욕도 엄청 먹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딴 게 아니라 이제 마켓 컬리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은 나한테 이제 내가 이제 오리나 연구한테 전하면 또 압력이 되니까 안 했지만 그거 실제 반론 제기하고 사실 이 과정이라는 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우리의 분석 놓친 것도 있고 우리의 가정들이 틀린 것도 있고 우리 그렇잖아요. 항상 조목해놓으면 우리가 무슨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제발 그렇게 알았으면 여기 아니죠. 제발 애널리스트란 직군에 대해서 좀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방송을 왜냐고 했을 때 강조드린 건데 이 정도 매일 고민하면서 데이터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의도 주식 바닥에? 제가 봤을 때 주워 들은 거 얘기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신문 주워 듣고서 대강 말하고 그렇게 오늘 저 밥 먹고 왔는데 식사 자리에서 질문 나왔던 거 보면 저도 말 그럴싸하게 하거든요. 되게 본질적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아침에 염도창 연구원 방송 올라갔을 텐데 그 내용을 내가 가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어쩌고 했더니 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또 해가지고 또 근데 이제 그런 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내냐가 우리가 하는 과정이니까 또 사설이 많은데 이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섹터 담당자가 피터 린치적으로 접근 안 하고 뜬구름 잡는 화폐 시스템 얘기를 하고 있나. 법인회사는 저한테 와서 왜 야연모가 이걸 쓰게 했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왜 난 알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봐도 잘 안 됐어 지금 그러니까 본질적 질문에 들어간 거니까 우리 파트원 얘기하면서 나도 이 부분은 좀 아니까 가끔 저도 물어보면서 우리 재밌게 지내가 봅시다. 우리 재미없다고 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재밌지? 웃고 그래야 되나 이제. 오케이 화폐 시스템 얘기합시다. 이번 내용이 사실 좀 딱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이제 중간중간에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이제 대화하듯이 좀 네. 진행을 했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여의도 바닥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조선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거의 바텀업으로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주량이 어떻고 그쵸. 뭐 잘 성과가 맞았지. 어떻고 그때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았고 리퀘스트도 엄청나게 많았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까지 뭐 좀 꺾이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또 보고 싶었었던 부분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클리컬 산업이라는 게 사이클 산업이고 경제 주기하고 맞춰갖고 경기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니까 사실 사이클 산업이라고 부르는 건데 왜 이렇게 경기가 변동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물음표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제가 공부를 깊게 하고 있는 부분이 이 화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걸 공부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이쪽을 파게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하게 된 부분은 이번에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시카고 학파의 교수인데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고 이분이 어떻게 이제 뭐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저 나름대로 스터디했었던 부분들을 이 책에다 녹이려고 했고요. 지금은 사실 바텀업으로 접근을 해봤자 지금 사실상 변화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조금은 어떤 측면에서 이 시장을 뭐 예측하기는 힘든데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자기가 어느 정도를 이 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트로를 제가 이제 화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재밌는 일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도에 마이크로네시아의 캐롤라인 군도라는 곳에서 옙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원주민들이 주로 사는 이제 섬이었었는데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살았어요. 어느 경제나 마찬가지듯이 화폐가 있죠. 그 옙섬이라는 곳에서는 페이라는 화폐를 썼는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약간 돌바퀴 같은 겁니다. 그게 40cm에서 크기는 한 5m 정도 되는 돌바퀴인데요. 거기 돌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섬에서 한 4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돌을 이제 찾아서 다듬고 세공을 해서 그거를 운반을 해서 갖고 오는 거고 그거를 이제 화폐로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점은 뭐냐면 어느 집에서 이 페이라는 화폐가 있는데 나는 그 집에 있는 뭘 사고 싶어. 그러면 그 페이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샀다라는 거에서 그냥 그 집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의 이동은 없이 그냥 이거를 믿고 맡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일화는 뭐냐면 그 섬에 되게 부유한 집안이 있어요. 그 부유한 집안에는 이 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한 조상이 뭐 어느 섬에 가서 굉장히 그 진귀한 돌을 발견해서 크고 진귀한 돌을 발견해서 이제 그걸 다듬고 섬으로 갖고 오는 와중에 풍랑을 맞아서 바닷속 깊은 곳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원주민들한테 얘기해주고 사실은 이 페이는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원주민이 그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져오진 않지만 화폐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그 집안은 지금 부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전에 근본위 시대 때 프랑스하고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프랑스 은행이 미국의 페드에 달러 자산을 다 거기에다 맡기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근본인데 금일원스당 약 20달러 정도의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미국에 이제 달러를 맡기고 있는데 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달러에 대해서 뭐 구매력 약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만큼을 또 프랑스로 운반을 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페드가 그만큼 달러만큼의 금을 어떠한 그 페드의 이제 지하실에 있는 뭐 어떤 사무실에다가 그만큼의 금을 넣어놓은 다음에 이거는 프랑스 것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랬었지. 그래서 금은 이동을 안 했는데 그 페드의 이 창고 안에 사무실 안에 있는데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미국은 금을 잃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달러는 약세가 되고 프랑스화는 이제 강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화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구매력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매력이라는 거는 경제력을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화폐라는 거는, 돈이라는 거는 수익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항상 과열과 과잉 발행에 대한 그런 어떠한 욕구 강성 생기게 돼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폐가 과잉 발행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길게 이제 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많이 예를 드는 거예요, 사실 제게는. 네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10페이지부터 그냥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이번에는 자료를 설명을 드릴게요. 케인즈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인데, 기존 사회의 기초를 전복시키는 수단 가운데 화폐를 타락시키는 것보다 교묘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폐의 타락 과정이 경제 법칙의 모든 숨겨진 힘을 파괴하는 쪽에서 작용하고 100만 명 중 단 한 사람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 위기가 발생이 될 때 그걸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케인즈가 얘기한 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란이라든지 혹은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런 측면에 대한 얘기들을 담은 거고요. 케인즈 얘기로 이제 서두를 시작했는데 밀턴 프리드만의 화폐 이론을 참고를 한 거고요.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화폐의 움직임이 주요 변수고 생산량의 움직임은 보조 변수인데, 화폐량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게 유일한 원인이다라고 이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거는 화폐량이 생산량보다 과도하게 빠르게 증가할 때 항상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 역사적으로도 화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에 상하는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항상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다 쓴 부분은 머니 앤 크레딧 인 차이나라는 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누가 쓴 책이에요? 이게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린이었는지 왕이었는지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나요? 번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 문구를 가지고 온 거라서. 그래? 네, 저도 이게 이제 상한 문구를 갖고 온 거고요. 11세기 초에 중국에서 대부분이 이제 화폐 발행이 군사적 지출 때문에 많이 발행이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군사적 지출 충당하기 위해서 화폐를 다 과잉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폐 시스템은 붕괴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5세기 동안에도 초기 화폐는 항상 안정기를 겪는데 나중에 욕심과 과잉 발행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면서 많이 발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화폐 시스템은 폐기하는 동일한 주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생산량보다 화폐량이 많아졌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화폐가 폐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최초에 1970년대에 일어났었는데 10%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나왔었던 부분들은 통화량이 역시나 급증을 했었었는데 이제 화폐에서 통화량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질문들이 없으신데 잘 듣고 계신 건가요? 예, 왜냐면 이게 지금 듣고 있어요. 아마 경제과 수시들은 이제 다들은 이제 거시경제학을 보면 이렇게 네. 약간 이론을 하면 심플한 거 MV는 표에 갖고 설명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풀어서 하니까 이제 좀 네네, 맞습니다. 편하게 한번 들어보고 네. 저도 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얘기를 듣지만 한번 그래도 들어보면 재밌잖아. 네. 들어보면 네네. 예. 일단은 화폐는 명목 화폐하고 실질 화폐가 있죠. 명목 화폐는 이제 발행하는 거고 실질 화폐는 구매력까지 이제 같이 뜻을 한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미국의 경우를 들어보면은 그 통화량이 급증했었던 원인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진단을 합니다. 첫째는 재정 지출의 증가, 그리고 둘째는 정부의 고용 정책. 지금도 완전 고용을 또 연준이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 거의 그런 완전 고용 상태지 뭐. 네, 고용 정책이고, 세 번째는 연준의 이제 잘못된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은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할 경우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서 직접 세금을 강화한 다음에 돈을 이제 뺏어서 그걸 지출을 할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아요. 있던 거를 그냥 뺏어서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조세 제도를 통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다 반감을 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화폐 발행입니다. 미국 정부는 연준을 통해서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화폐 발행량이 과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내포를 하는 거고요. 완전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화폐 발행 때문에 가능한 건데 완전 고용 정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세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언뜻 보기에는 실업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을 해서 사실은 완전 고용 정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도 계속 이 연준이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화폐량을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잘 적었다. 이거 사람들이 네. 대학교 때만 배워놓고 잘 모르니까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데 네. 이게 정확한 말인 게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막 M2가 늘고 이런 게 아니거든. 아, 네 맞습니다. 이걸 그게 가장 잘 이해 중요합니다. 못하니까 네. MVP랑 M을 사실 양정화하면 엄청나게 이게 심플하게 인플레가 날 거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이걸 공부 좀 했네. 그래서 그래 이거 설명 네. 양차 네. 약간 헷갈렸죠 이거. 네. 그게 MV는 PY라는 부분이 M은 이제 명목 화폐에 그치. 대한 부분들이고요. V는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자율 규제랑 화폐량 규제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식주의냐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본원 통화가 는다고 이게 M2 통화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지금 순수만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사실상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뭐 오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연준이나 유로에서 혹은 일본에서 했었던 뭐 예를 들면 무제한 화폐 발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본원 통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게 늘어난다고 M2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M2라는 거는 화폐인데 통화량인데 이 M2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정하게 항상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는 있는데. 근데 이 본원 통화를 가지고 요거를 조절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폐 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화폐 발행이라는 거는 또 화폐 증발로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조세 정책과는 좀 반대의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최근에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고 정부가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도로는 건설되었는데 그 돈을 누가 지출했나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폐 증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답은 모든 화폐 보유자들이 비용을 같이 부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목 화폐에 대한 부분과 실질 화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에 종사한 노동자가 화폐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노동자는 다른 판매처로부터 뭔가를 구매를 했을 겁니다. 그럼 그 판매처는 그 돈을 가지고 또 구매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화폐량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일한 구매력을 가지려고 하면 기존에 이제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은 자기의 실질 화폐 잔고를 늘려야 된다. 그 명목 화폐 잔고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잔고에 대한 세금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거를 또다시 얘기를 하면은 간접 세금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화폐 증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세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세 정책을 통해서 하는 직접 세금과 이런 화폐 발행을 통한 간접 세금이 있는데 직접 세금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간접 세금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폐 증발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요. 이게 뭐 지금까지 얘기는 굉장히 뭐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아마 아시는 얘기분들이 많을 텐데 심플하게 네. 말하면은 결국 돈은 돈 찍는다고 인플레라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통화량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네, 통화량은 일정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 부분 얘기를 하십시다. 근데 통화량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가들 간에 처한 환경이나 정책 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위기가 몇 차례 계속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 태클을 건다면 다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인플레가 잘 안 나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연준의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돼가는 거고 네네. 고민들이 있는 거지. 네네. 이건 이제 한번 얘기를 일단 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걸 하십시다. 그러면. 그래서 12페이지의 이 소제목으로 갖고 온 거는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불변의 법칙은 일정한 통화량 증가다.
이거는 사실 금본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신용화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금 부익부빈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통화가 발행이 되어도 예를 들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자본소득으로서 이거를 소수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는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통되는 통화가 고갈이 되면은 만약에 통화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본위가 사실은 금을 무제한 캘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속 잉여가 낳는 거고 그렇죠. 네. 추상 그런 노동 그러니까 소위 막스적 방식을 도입하면 네. 그 상품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부를 잉여를 뭔가 만들어서 자본들이 계속 그걸 축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구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화폐가 지속적으로 안 늘려주면은 고갈될 네.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고갈을 막기 위해서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 등장한 그래서 겁니다. 근본이제가 네. 뭐 그 얘기인데. 그래서 화폐 발행이 무제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금본위 제도에서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됐습니다. 지금 이란이나 뭐 베네수엘라나 뭐 그런 쪽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원인은 화폐의 재료가 이제 금속이었었던 부분이고 화폐량 자체가 완만히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일부 발생이 계속적으로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3페이지 그림 3번을 보시면은 1970년대 초반까지가 금본위 화폐 시스템인데 금본위의 시스템은 금리 인상형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금본위에서 화폐 시스템,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간 이후에 사실은 고물가가 갑자기 나요. 그때는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원인이었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신용 여력이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폴 볼커라는 사람이 나와서 20%대의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사실은 디플레이션을 만들면서 그 이후로는 신용화폐가 금리 인하형 시스템으로 다시 도래를 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죠. 그때. 네네. 그래서 이 근본이다라는 거는 어쨌든 화폐라는 거는 담보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담보 기능이 근본이 때는 금이라는 게 있었고 신용화폐 시스템은 말 그대로 신용이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화폐를 발행할 경우에 이 화폐 발행 과정을 표 1에 담아왔는데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이라는 지준율이 있고 그로 인해서 화폐 발행, 대출하고 이런 시스템을 담아왔으니까 이거는 다들 아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는 신용도가 다들 좋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신용도가 좋고 부채 비율이 낮을 때는 작은 본원 통화 공급량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N2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담보하는 신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통화 승수를 위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통화를 많이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신용도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통화가 안 돌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약간 들으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이쪽 공부하고 계실 테니까 이거 방송 아니라 사람들이 좀 걱정되기 시작하니까 나도 이제 이게 이제 매크로 쪽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우리가 1980년도에 그 몰코 이후에 어떤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이 방식이 맞았는데 신용화폐로 해서 했는데 이게 한 30년 가더니 이번 금융위기 때 붕괴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70년대 어떻게 보면 영국의 노동당 집권하고 그럴 때 보면 그때는 이제 케인즈의 시대였잖아요. 케인즈의 시대였죠. 그때 한 30년간 해방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30년간 케인즈의 시대였고 80년부터 이때가 이제 저희 프리드만의 시대였고 다시 케인즈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료에서 이제 뭐 프리드만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이 지속될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난 반론이 있어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사실 스터디 차원의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가 맞고 틀리고는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쩌면 지금 현 시대가 이상한 게 인플레가 안 나는 거에 대한 고민이거든. 사실 인플레이션은 발생이 됐었죠. 2018년도 때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3%대로 그걸 인플레로 볼 수 있나? 내가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연준이 인정한 건 뭐냐면 작년에 금리 인상은 실수였다. 인정했다 보는데 나는. 그래서 오케이. 하여튼
어쨌든 돈은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그치.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그 논리에서 이제 시장이 된 겁니다. 이 자료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질문으로 제가 스터디를 시작을 한 거고요. 우리 퀘스천을 전략팀 때문에. 쪽 시각은 돈이 풀려도 디프레이션 파이터적 시장이다. 그래서 어쩌면 경제가 시클리컬 쪽보다는 계속해서 IT나 이런 쪽을 보자는 입장이고 지금 네네. 전략팀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미리 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투자 전략팀 그때도 이리온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 좀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뭐 아마존 같은 데서 너무 이게 저가로 막 하니까 있고. 그건 이제 경제 예전에 구조가 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냐. 2015, 16년도 때 미국에서 돈이 안 들 때 그때 이제 뭐 옐런이 페드 의장일 때 얘기가 네. 나왔었던 부분이죠. 고학경제. 그 이후로는 사실은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발생하는 과정이었었기 지금 때문에 얘기가 안 나왔었죠. 얘기를 하면서 풀린 건 양현모 연구원은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럴 수도 있다. 응. 요런 논리에 의해서는 왜냐면 그럴 수도 시크릿 같은 게 있다라는. 되려면 이쪽이 뭔가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이래야 뭐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그래서 이 부분 합시다. 프리드만 얘기를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한 14페이지부터 거죠? 하시면 네, 돼요. 14페이지는 화폐 발행량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이제 소제목인데요. 밀턴 프리드만은 화폐 증가율의 변화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명목소득 증가율이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물 생산의 증가도 변화가 오는데 물가 상승률은 초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물가 변화는 소득하고 생산 증가 이후에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18개월에서 한 2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량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다라는 건데,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1969년에서 89년 사이 화폐량이 연평균 9% 정도가 증가를 했었고, 물가 같은 경우 연평균 7%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증가율의 2% 차이가 같은 기간 중 생산의 연평균 증가율 2.8%로 나타났다. 그래서 화폐량의 변화는 생산량을 보통 추월하게 되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화폐량의 변화가 생산량을 보통 추월하는 이유 자체는 제가 또 여기다 서술을 해놨는데, 국가의 생산량은 이용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하고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하고 능력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의 조건에서도 생산량 증가가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화폐량의 발행은 그거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고도 성장기를 보더라도 중국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를 그렇게 막 크게 상회하는 부분들은 없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온 거고, 일본 이 15페이지에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그림은 제가 CPI 물가를 좀 담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림 6하고 그림 7번을 보시면,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도 때 7년도 때 거의 8%를 넘어서 9%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경험을 했었고, 근데 같은 시기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2%가 채 안 넘습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일본은 화폐 발행량이 그만큼 적었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덜 발생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처한 환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제 뭐 다르게 이제 위기가 발생하고 어떤 곳은 위기를 또 이겨내고 이런 것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중국도 여기 밀턴 프리드만 요런 것처럼 네. 뭐 6개월, 9개월 후에 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18, 27개월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네. 중국 경제도 뭐 이 당시에 그러니까 네. 그런 영향을 화폐가 이게 증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런 시차가 좀 맞아 떨어졌던 건가요? 맞았어. 네, 뭐 거의 당시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네. 이게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고. 많이 했던 그때 케이스와 현재 상황은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이게 네. 잘 안 나고 있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안 나는지 한번 요거를 공부해보자는 측면에서 또 다시 그거야. 지금 설명을 그래도 드리는 이제 겁니다. 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하자면,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는 금위기 이후에 어떤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일부 젊은 친구들이 뭐 비트코인 좋아하는 것도 뭐 그런 것도 화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종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뭐 비트코인은 또 아닙니다. 말해. 그것도 하고 있었구나. 뭐 말해봐. 비트코인은 사실 그 담보할 수 있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건 자산을 볼 수 없죠. 그렇죠. 화폐라고 보기에는 좀 화폐라는 힘들죠. 거는 뭐 우리가 금융 에셋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산이 되려면 신용이나 우리 인간도 신용 대출이 되니까 대출화돼야 유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화폐라는 거는 이 말씀드렸지만 일정하게 통화량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캐는 거에 한계가 있는 게 그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있으면 또 설명을 또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챕터 1에서 17페이지가 나는 제일 관심인데 우리나라 네. IMF 얘기 잠깐 하고서 갈까요 그러면? 네, 16페이지의 한국의 외환 위기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아시는 분은 많이 알 거예요. 뭐 다들 원래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림 12하고 그림 13하고 그림 14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그때 당시에 통화 발행량을 굉장히 빠르게 올려요. 그래서 그림 12를 보시면은 한국의 M2와 미국의 M2를 담아왔는데 그게 기울기만 보시더라도 한국의 M2의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기울기가 M2 통화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림 13의 한국 CPR을 보시면은 6%대를 평균적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물가가 유지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당연히 그림 14를 보시면 물가가 높으니까 환율은 당연히 개별국 통화 강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개별국 통화 강세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무역 적자를 일으켜요.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소나타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물품이라든지 일본 대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었던 거죠. 그러면서 무역 적자를 일으키게 됐었던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환율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뭐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개별국 통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 환차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뭐 갑작스럽게 예를 들면 환을 바꿔서 나가게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환율이 무너지게 됐었고 그러면서 외환 위기가 발생이 됐었다. 그리고 나서는 M2 공급량 증가가 둔화됐었고 그 후에는 사실은 뭐 신용도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경제는 다시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게 90년대에 있었던 한국의 외환 위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본 유출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빠르게 일어났었죠. 지금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7페이지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챕터 1에서 그래도 가장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일본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네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의 화폐 발행에 대해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양적 완화 이후에 왜 뭐 보는 통화를 그렇게 급격하게 했는데도 M2는 증가가 안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IOR이라는 초과지급 준비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최근에 초과지급 준비율 자체를 조금 OBP 인하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거기다 돈 넣으면 됐었으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이제 재해치하면 됐었어요. 금리가 좋았으니까. 금리 차가 있었으니까 사실 민간 은행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이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됐었던 거죠. 나올 이유가 없었죠. 거기서. 네. 그러면서 M2 증가율은 사실 미국 쪽에서는 크게 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정하고 점진적으로 통화 공급이 일어나고 있었었고요. 일본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1990년대에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이 그때 당시에 성장이 굉장히 저성장 시기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그거와 마찬가지가 아니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200%가 넘는 굉장히 부채가 많은 국가로 일본이 전락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막대한 재정 적자는 20년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생이 되었었고요.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은행이나 국민이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부채 비율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이 부채 비율이 소위 말하는 신용도 그리고 담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화 공급량 자체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심지어 보는 통화 공급량도 상당히 작고 M2 통화 공급량도 상당히 작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본의 국민성 자체가 디플레이션 환경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저금을 하고
그리고 조그만 데서 살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금리 정책을 포기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없어요. 인하하기도 또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는 지금 사실상은 환율로서만 조절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일본이 조세 정책을 갑자기 냅니다. 그게 이제 소비세 인상에 대한 부분들인데, 갑자기 일본이 이 소비세를 인상을 왜 했냐? 당연히 그 시장에다가 유통되는 통화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통화량이 점점점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세금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금 정책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소비세율 인상이 이런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은 기업 부채도 높고 그리고 총 부채 비율도 2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일은 지준율 한 11%대에서 8%대까지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중의 통화 공급력을 엄청나게 막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도 CPI를 보시면 한 2%대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M2 통화 증가율 자체도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8페이지에 보시면은 표 2번부터 표 5번까지 미국에서 중국까지의 본원 통화하고 M2 공급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04년, 그리고 2005년에서 2009년, 2010년에서 2014년, 2015년, 2019년 이렇게 5년 단위로 끊어서 통화 공급량을 이제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미국은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통화 공급을 이제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의 경우에 보시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본원 통화가 줄어들었다가 2015년도 때부터 무제한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본원 통화를 늘립니다. 그래서 이 본원 통화가 줄어들면은 사실상은 M2 공급량 증가에도 영향을 조금은 끼쳐요. 근데 본원 통화를 크게 늘린다고 해서 M2 통화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본원 통화는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이게 M2에 있어서 완전한 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여기도 진짜 확 본원 통화를 많이 늘렸는데 많이 그거에 비해서는 진짜 생각보다 안 늘어났죠. 네. 2005년에서 2009년도 본원 통화 대비해서 15년, 19년도를 보시면 확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M2 통화 증가는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원 통화랑 M2 통화랑 그렇게 이런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그래서 2000년부터 2004년에 본원 통화가 작기 때문에 이 M2 통화도 여전히 작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일본 CPI를 보여드린 이유도 중국은 7, 8%대, 8, 9%대의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환경이었는데 일본은 2% 조금 넘었다 바로 꺾여버립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상당히 작은 통화 공급량 때문이었다. 근데 2010년도 때 또 일본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화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2 통화 증가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본원 통화 공급량은 상당히 작아요.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그 이제 환경 하에 M2 통화 공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09년 보시면은 M2 통화 공급이 미국이나 유럽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항상 볼 때 미국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통화가 강세냐 그리고 약세냐인데, 이거는 달러하고 개별국하고의 문제이고, 미국은 아무리 발행을 하거나 줄여도 자기네들은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기축국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개별국들은 만약에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통화 공급량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위안화가 강세가 되게 된다. 근데 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한국의 외환위기처럼 위안화 강세가 개별국 통화 강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이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다. 이 자리에 만약 최강 이코노미 있었으면 여기서 엄청 공격받았을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은 한 나라 보기에는 큰 데가 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이였죠. 원화를 강세로 가면서 이제 유출이 왔는데, 중국은 이제 하나 맞는 거는
위안화가 얘네가 약세를 가기도 많지 않아. 네. 왜냐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많죠. 그래서 위안화가 요즘 나오는 게 위안화가 요새 막 약세로 가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 네. 지금. 이게 왜냐면 중국에 그 최근에 요새 장에서 트럼프 때 불안해했던 게 중국이 위안화 약세로 가면서 그냥 무역에서 한판 하려고 하다 보면 위안화 너무 약세로 가고 그러면 중국의 어떤 부채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 네네. 그래서 좀 불안해하는 거 이것도 연동되는 네. 거예요. 그게 중국은 일본과 다르게 굉장히 이 부분이 좀 그렇거든.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19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은 물가 변화에 대한 부분을 또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물가 변화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크기와 디플레이션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리와 환율과 상품 시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이번에 조금 담아왔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미국을 기준으로 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0페이지 표 6을 보시면은 M2 통화 발행이 미국은 2007년 대비 2019년에 한 2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중국이 한 5배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비 적고 유럽도 미국 대비 적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과도하게 화폐 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 하에서는 사실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날 수 있는 환경인데 아직은 나진 않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21페이지 표 8번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04년부터 2008년도 때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조금 이제 담아온 건데 과거와 지금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또 표 7번에 담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21페이지부터 금리 인상을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 할 경우에 기간이 한 30일에서 50일마다 계속적으로 올려요. 네. 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디플레이션 팩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축을 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게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을 굉장히 과도하게 하고 그때 당시에 유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달러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한 2%에서 3% 정도로 안정적인 상황, 그건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10번째부터 17번째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도 40일에서 한 5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6년까지의 일인데 유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들이죠. 그러고 금리는 긴급하게 올리고는 있는데 달러가 이제 보시면은 조금씩 약세로 가는 구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가도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물가라는 것들이 3%를 넘어가고 4% 육박할 만큼 물가를 지금 잡기 힘든 상황으로 도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난 2007년도 때 달러 인덱스가 80 이하로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이제 내려요. 그리고 CPI가 빠지죠. 그러면서 유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금리를 계속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유가가 올라버리니까 사실은 금리를 내리는 환경에서 물가 자체는 아예 조절이 안 되는 상황으로 도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금융위기가 이제 터졌었던 상황이었었고요. 20페이지에서 표 7번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9번째까지 금리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금리를 못 올리잖아. 네, 기간이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거의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미국이 먼저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유럽이나 중국 쪽이 굉장히 빠르게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으로 따라 붙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미국만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국만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여전히 유럽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들은 금리 인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9차례까지 하는데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서 달러 변동성도 있었지만 사실은 시작점의 달러가 97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레벨이 딱 97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는 2.5% 정도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2.5%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금리를 1에 올렸을 때보다도 굉장히 디플레이션을 많이 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유가는 거의 70불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97이라는 거는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 때 보시면은 88 지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보다도 상당히 어떻게 보시면 디플레이션을 요구하는
그 달러다라고 보시면 되고 달러가 높고 강세고 그다음에 금리가 2.5%로 지금 디플레이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2%대 CPI가 두바이 유가 70불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지금 뭐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고 지난 2018년 3월 달 때 무역 전쟁이 굉장히 격화가 된 다음에 실물 지표로 이게 이렇게까지 영향이 끼칠지는 진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표들이 다 꺾이고 나서 중국 쪽은 2%의 물가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여전히 통화 공급량이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미국 대비해서도. 그래서 만약에라도 지금 위안화가 6.8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라도 통화 강세로 가는 과정. 그리고 유럽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저금리의 저유로 그러니까 통화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보다는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환율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97보다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크게 100을 넘어서서 막 이렇게 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달러 강해지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크로틴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만약에라도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유로가 강세로 가는 물가가 그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면 달러가 약세로 가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약세와 사실은 유가의 상승과는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헷갈려하겠다. 달러 인해서 100으로 가면 달러가 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위안화가 7로 간다면 위안화가 엄청 약해진다는 의미예요. 그거 정도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위안화가 오히려 그렇죠.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는 거는 6으로 간다는 겁니다. 6은 너무 격하고. 예를 들면 네, 이렇게 그치. 내려가는 그러니까 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매크로 쪽에서 많은 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보통 이 순서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머징용 돌고 달러 약해지면서 유가도 좀 반등하고 시크릿가 돌고 이걸 다 기다려 왔는데 네. 몇 년째 이게 안 나오니까 양현모 맞아요. 연구원이 네. 이제 직접 매크로를 이제 보는 거지 지금. 네. 그래서 사실 물가를 보시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 15년, 16년도 때 미국이 그때 당시 물가가 0%인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거든요. 그 이후로 한 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개별국하고 물가 조절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달러가 기축통화고 유가 원유라는 게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긴축을 해도 사실 미국의 물가는 유지가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고 먼저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안 도니까 금리 인상이 상당히 낮아진 거죠.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도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엔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라도 달러가 97보다 낮아지는 상황, 지금 보시면은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발생했었어요. 표칠에서 보시면은 달러가 뭐 90대로 간다, 90이 한번 깨진 적도 있었었죠. 그때는 유로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이런 쪽이 강세였기 때문인데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미국이 달러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사이클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무역 전쟁이 상당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은 사실 중요한 것들은 이 돈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라는 거는 사실 센티멘트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에 이렇게 강할지 몰랐었던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비트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실물 지표들이 많이 꺾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화학 지표라든지 운임이라든지 무역 전쟁이 되었고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런 것들은 바텀업으로 좀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라도 더 격화된다라는 것들은 뭐 저희들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만약에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겠지만 이게 만약에라도 조금 뭐 지지부진하거나 유지가 된다거나 혹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달러 쪽이 더 이상 강세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쪽은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항상 바뀌어요. 금리 인하하겠다가 했다가 또다시 금리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2%인데 여기서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가고 유가가 더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 달러가 약세라는 거는 수출 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 팩터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가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유가가 지금 벌써 70불 레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통제, 그러니까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과거같이 진입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찬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건 많이 알던 얘기죠, 그래도. 네, 저도 뭐 많이 들어봤고, 근데 이제 아까 윤쌤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인플레가 자꾸 몇 년째 안 나니까 오히려 시크릿 지금 거죠. 고민은 예, 거기 그게 쉽게 안 되는 거고, 야무 연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봐도 인플레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네. 저도 이제 뭐 사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공부를 또 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돼서 지금 상황은 다른지는 이제 또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요쪽 부분을 원래 오늘 이 시간에 신중호 팀장이랑 처음에 그럼 다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원래. 네네. 그러면 이제 한번 경론을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이 말도 이게 이제 기존 어떤 정통파적인 생각이고 지금.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금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작년에 어떤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혹시 경제 구조가 바뀌어 있나 많이 이런 고민도 하고 있어서 그건 다음에 한번 정말 양명훈 한번 우리 전략 총괄관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1분 마무리 짓고 그리고 2부부터 이제 재미없는 얘기지만 섹터 얘기들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시죠.